금값이 하룻밤 사이에 3% 빠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은이 7%나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같은 귀금속인데 왜 낙폭이 2배 이상 벌어지는 걸까요? 2월 30일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이 12% 폭락하는 동안 은은 무려 37%까지 수직으로 꽂혔거든요. 그날 은에 레버리지를 걸었던 투자자들 하루 만에 계좌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설 연휴 동안 조용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왜 음만 이렇게 크게 맞는 건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처음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월 17일 뉴욕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하루 만에 149.6달러 증발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불리던 4,900달러 선이 그냥 뚫려버린 거죠. 금 선물도 전일 대비 8.4달러 빠진 4,874.5달러로 마감됐고요. 은은 더 심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6.82% 급락하며 온스당 72.5달러까지 내려앉았거든요. 선물도 5.85달러가 하루 만에 사라지며 72달러 정각에 장을 닫았습니다. 2월 18일 오전엔 추가 하락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금은 4,938달러, 은은 7,475달러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국내 시세도 짚어드리면 순금 한 돈 살 때 약 101만 원, 팔 때는 85에서 87만 원 선입니다. 은 1kg은 23만 2천 원에서 23만 7천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문제는 장기 흐름입니다. 금은 1월 중순 5,100달러 고점 이후 지금 34% 조정에 그쳤는데 은은 2월 25일 103달러를 찍은 뒤 현재까지 27에서 30%가 무너졌습니다. 낙폭 차이가 7배 8배입니다. 같은 귀금속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지금부터 파고들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시장이 이렇게 출렁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긴장 완화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서 핵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트럼프가 여기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거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대화 재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살짝 거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왜 금값 하락으로 이어지냐고요? 금과 은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입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몰리는 자산이거든요. 반대로 전쟁 위험이 줄어들면 안전 자산에 묶어뒀던 돈을 빼서 다른 곳에 굴리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세계 정세가 조금 안정되는 게 오히려 금값엔 악재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지정학 리스크 하나만으로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다면 납득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겹쳤습니다.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매주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물 시장에서 누가 얼마나 베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거든요. 2월 9일 기준 이 보고서를 보면 심상치 않은 숫자가 눈에 띕니다. 은 선물에 대한 투기 세력의 순매수 포지션이 2년 내 최저치로 추락한 겁니다. 한 주 만에 순매수 계약이 2,923개나 줄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베팅했던 큰손들이 슬슬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매수 포지션이 상당폭 줄어들며 매수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줬거든요. 투기 자금이라는 게 사실 시장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이 자금이 들어올 때는 가격을 끌어올리고 빠져나갈 때는 가격을 끌어내리거든요. 지금은 그 엔진이 꺼지는 국면입니다. 매수세가 약해진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버텨줄 힘이 없습니다. 반등 시도가 나와도 금방 꺾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단순히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던 자금 자체가 이탈하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겹친 상황에서 사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2월 30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날 내일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1월 30일 시장에 폭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성향으로 유명한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다는 소식이 나온 거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가 한순간에 뒤집히면서 달러가 급등했고 금과 은은 각각 12%, 30% 이상 수직으로 꽂혔습니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분석해보니 당시 하락의 79%는 뉴스 자체보다 알고리즘 매도와 마진콜 같은 기계적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뉴스가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고 실제 총알은 시장 내부에 이미 장전돼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 암호화폐 시장도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강제 청산을 당한 헤지 펀드들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했는데 가장 빠르게 팔 수 있는 자산이 바로 금과 은이었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한 귀금속 시장이 엉뚱하게 불똥을 맞은 겁니다. 여기에 CME가 은 증거금을 25% 인상한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레버리지를 쓰고 있던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증거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던졌습니다. 그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은 가격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요. 이날 하루의 충격이 지금까지도 은 시장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금이 3% 빠질 때 은이 7% 무너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시장 규모의 차이입니다. 금 시장과 은 시장. 겉으로 보면 둘 다 귀금속 시장이지만 실제 규모는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바다와 호수에 비유합니다. 바다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장이 금방 잦아들지만 호수에 같은 돌을 던지면 물결이 훨씬 크게 오래 퍼지거든요. 금이 바다라면 은은 호수입니다. 같은 매도 물량이 들어와도 은 시장에서 가격 충격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은의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금은 90% 이상이 안전자산이나 투자 수요로 소화됩니다. 반면 은은 전체 수요의 약 60%가 산업용이거든요. 태양광 패널,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배터리, 이 모든 첨단 산업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 은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맞는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줄어드는 동시에 산업 수요도 위축될 거라는 공포가 겹치는 거거든요. 금은 한 방향에서만 압박을 받는데 은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맞으니 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할 때 금보다 은이 훨씬 크게 빠지는 구조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은 시장에 집중된 투기적 레버리지의 문제거든요. 은 시장에는 실물보다 선물과 옵션을 활용한 투기 자금의 비중이 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내 돈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베팅한다는 뜻이거든요. 수익이 날 때는 극적으로 불어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때는 순식간에 증거금이 바닥납니다. 이걸 마진콜이라고 하는데요.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문제는 이 강제 청산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가격이 더 하락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더 하락하면 또 다른 투자자의 증거금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또 강제 청산이 일어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1월 30일 폭락 때도 정확히 이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CME의 증거금 인상 소식에 레버리지를 쓰던 약한 손들이 버티지 못하고 한꺼번에 매물을 던졌고 그 물량이 또 다른 마진콜을 부르면서 하락이 하락을 먹고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직장인 이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월급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넣고 은 선물에 5배 레버리지를 걸었는데 은 가격이 20% 빠지자 증거금이 순식간에 바닥나며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은 투자를 할 때는 변동성을 반드시 감안해서 포지션 크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없이 현물로 접근하거나 전체 자산의 일부만 배분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만 봤으니 이제 반대편을 봐야죠. 세계금협회 WGC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4년 연속으로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거든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금 목표가를 5,400달러로 상향했고 JP모건도 5,000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6년 연속 공급 적자가 예상되며 2015년까지 누적 적자가 약 9억 온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은 단기간에 늘릴 수 없는데 태양광과 AI 산업의 은 수요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JP모건은 올해 은 평균가를 81달러로 잡고 있고 일부 분석가들은 최대 160달러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기 충격과 장기 펀더멘털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행 얘기입니다. 중국,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동안 한국은행은 13년째 금 추가 매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금 보유량 순위는 2013년 32위에서 현재 39위까지 밀려났거든요. 외환 보유액 다변화 흐름에서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연주의장 의장 변수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케빈 워시, 매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엔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복합적인 면모도 보이고 있거든요. 금리는 내리되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줄이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는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서 귀금속 시장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될 FOMC 회의록과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귀금속엔 추가 하락 압력이 생기고 반대로 낮게 나오면 반등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변수를 주시하면서 시장 흐름을 잇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오늘 핵심만 짚겠습니다. 금 3%, 은 7% 급락, 지정학 완화, 달러 강세, 유동성 공백이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은이 금보다 크게 흔들리는 건 구조적 이유가 있거든요. 시장이 작고 산업 수요 비중이 높고 레버리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매입과 은의 공급 부족이라는 장기 동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급락할 때 분할 매수, 70달러 지지선 확인, 이번 주 PC 지표 주시,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